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에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포옹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사저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역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호 차량에서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 차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포옹도 합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지자가 건네준 빨간색 모자엔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영어로 쓰였습니다. 지난달 8일 석방되고 처음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일주일 만에 관저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차량에 앉아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여사는 12.3 계엄 이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17분에 걸쳐 이동 끝에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꽃다발을 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도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육성으로 메시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대로 지지층을 향해서만 감사 인사를 전했을 뿐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해선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전해 향후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 당분간 머물겠지만 경호와 사생활 노출 문제 등을 고려해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돌아간 서초동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지금 그곳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 자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바로 건너편입니다. 경찰은 중앙지법 반경 100m 이내에 대한 집회를 제한해서 이 자택 앞에도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의 집회 제한이 무색할 만큼 극렬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몰려들었습니다. 지지자들 절반 가까이는 해산했지만 일부는 지금까지도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자택과 법원 주변에서 구호 등을 외치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녀간 뒤로 극렬 지지자들도 흥분을 해서 일부가 언론사 취재진들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언론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군요. 정 기자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을 텐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5시 반쯤 윤 전 대통령이 차량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도착했습니다.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 여사가 공개 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해 10월 24일 폴란드 국빈 방문 때 이후로 169일 만입니다. 자택 입구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과 함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고요. 이 탄핵 심판에서 계몽됐다는 발언을 한 인물이죠. 김계리 변호사는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관저에 초대도 받았던 전한길 씨도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한 뒤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고 신호도 모두 정지돼서 망연자실하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들어가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전한길 씨의 김계리 변호사까지 다 와 있었군요. 근데 또 아까 보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김건희 여사를 경호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이제 사저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윤 전 대통령 경호팀은 자택 건너편 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오전부터 경호처 인원들이 오가면서 이 통신 장비 등을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자택인 주상복합 건물 주변에 이 경찰 버스를 배치하고 안전 펜스를 쳐둔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일대 통신이 잠깐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막 떠나온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 차가 떠나는 순간 울먹이기도 했다는데 바로 이은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관저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관저 앞은 말 그대로 정막만 가득합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곳을 떠나면서 지지자들도 또 앞에 쳐져 있던 경찰 저지선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길도 오후까진 일반 시민들 통행이 제한됐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막 나왔을 때는 그 앞에 청년 지지자들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또 보이던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걸어 나와 가장 앞에 있던 대학 점퍼를 입은 그 청년 지지자들을 일일이 껴안았습니다. 또 눈물도 보였고요. 이를 본 지지자들끼리 나도 안아달라며 서로 밀치면서 경찰 저지선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에선 일부러 청년 지지자들을 일렬에 도열시킨 것 같은 사전 기획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 대통령이 나오기 전 한 유튜버가 대통령 측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20대 중에 인사하고 싶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죄송하지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2030, 40 청년들 빨리 오셔가지고 주민등록증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했는데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까지 차를 저속 주행하며 창문을 내리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차가 막히는 금요일 퇴근 시간쯤에 장시간 주변 도심도로가 통제돼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2030 청년들 모이라고 또 유튜버가 하는 얘기까지 포착이 됐었군요. 네, 이은진 기자가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나가 있었잖아요. 오늘 하루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신 것처럼 지지자들이 다소 모이긴 했지만 파면 선고 전과 비교하면 그 세가 다소 적었습니다. 아침만 해도 정막 속에서 간간히 탄핵 무효 구호만 들렸고 1인 시위자들이 든 태극기만 나부꼈습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간띠를 만들어서 서초동까지 배웅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인간띠는 한남동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또 집회가 이어지면서 관저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까? 네, 관저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후련하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 퇴거 소식을 가장 반긴 건 관저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은 들죠. 다들 좋아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소리 같이 니까 업무할 때 좀 신세롭더라고요. 이곳 관저 앞은 12.3 내란 사태 이후 130일 만에 비로소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사 과정에서 관저를 요새처럼 만든 뒤 소환 조사와 체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직 신분인데다 관저까지 나오게 된 만큼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에는 내란 관련 추가 혐의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관저에 머물며 출석 요구서조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끝내 검찰과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관저 압수수색도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벽과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관저를 요새화하며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직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데다 오늘 관저까지 나와 더 이상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에는 여러 수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중입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도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조사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내란죄 형사재판도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법정에 나와야 하고 불출석 시 강제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경호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노출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보여준 모습으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희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일주일 만에서야 관저를 떠났는데 그러면서 보여준 모습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여주기에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 차량에서 내려서 천천히 걸어 나왔죠. 그러면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는데요. 네. 이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또 청년들과 저렇게 포옹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3월 8일 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올 때도 일부러 걸어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네. 그때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또 당당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이 경찰을 넘어서서 지지자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가 현장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동선을 따로 짠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스스로 움직인 거라고 합니다. 또 한 직원이 이 방송용 마이크를 들고 있었는데요. 네. 이를 보고 다가가서 지금 저 한마디 모습이죠.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신이 굳건하다는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서도 지지자들과 눈을 맞추면서 한 명 한 명 악수하는 모습을 또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서 이 차량에 내려서 앞서 이 관저에서 마찬가지로 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네. 오늘 관저와 자택 앞에선 유독 젊은 층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면 20대에서 40대 청년들만 이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서 오라는 현장 이 안내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 그 싱크를 들려드렸는데 들어보니까 50대, 60대, 70대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고 밝혔는데 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을 출석할 때 이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앞서 경호처가 법원에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불리한 모습은 감추고 또 지지층 앞에서만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형사재판 받는 모습은 숨기려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김건희 여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서초동 자택에 도착한 뒤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려서 김건희 여사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김 여사가 한 지지자와 포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김 여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 명태균 씨 사건 등이 불거진 이후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공식 석상에 나타났던 게 작년 10월. 저렇게 포옹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군요. 그렇습니다. 김 여사가 이제 윤 전 대통령 뒤에 따라 나오면서 같이 걸어오면서 네. 서 있던 지지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포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났던 게 작년 10월 폴란드 대통령 정상회담 때였었는데요. 네. 김 여사도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기 전에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관저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네. 참모들과 또 일부 행정관들 20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서 관저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플래카드를 들고 오거나 눈물을 흘린 직원도 있었다라고 그 당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또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끝까지 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혼란과 또 분열된 국민에 대한 이 반성은 없었습니다. 네. 나아가 헌재 선고에 대한 이 사실상의 불복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장면과 또 메시지들로 여러 비판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희연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간 자택 아크로비스타에는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취재진과 만난 주민들 중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동안 자택 앞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또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복귀가 예고된 오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아침부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보안 인력과 이사 차량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사저동에 내려진 이삿짐 중에는 소지품 탐지기로 보이는 보안 관련 물품도 포착됐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은 이미 경호 조치로 불편을 겪었던 3년 전 사저 출퇴근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인도도 못 가게 대통령 언제 나올지 모른다. 비켜나 약속 시간 있어. 그럼 비키려니까 여기서 조긴 아저씨가 그 아줌마 보내 뭐 이러고 얼마나 불편했는데. 아이 딸린 집에서는 주변 집회 소란과 교통체증이 벌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애들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여기 아무 때나 막고 너무 불편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이루어진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요. 당선 직후 동네 자랑으로 여겼던 주민들마저도 이제는 돌아서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수고하셨다는 동대표 명의 현수막이 오늘 사저동 벽면에 걸렸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발견하곤 당황했다거나 출근하다가 아침에 봐가지고 모든 주민분들이 다 참여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 현수막 못 봤어요. 돌아온다고 굳이 그거 할까 하는 생각은 했어요. 여전히 지지한다는 주민은 불편은 예상되지만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경호 조치 같은 거 막 생기고 있잖아요. 경호 조치 같은 그런 거는 그럼 대통령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가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윤 전 대통령 사저 복귀에 맞춰 오늘부터 서초동 인근 집회도 다시 열리기 시작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향후 한 달 내로 10건 가까이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머문 2년 5개월 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에만 세금 수십억 원이 쓰였는데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업체에 맡겼다는 특혜 논란과 스크린 골프장 등 호화 시설이 설치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비상계엄 이후엔 정당한 수사와 체포를 막아서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낙점한 곳은 한남동 공관촌의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관저 리모델링에만 46억 원이 쓰였고 이후 가구와 집기 등을 사는데 행안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머문 기간은 886일로 하루 750여만 원의 비용을 쓴 셈입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관저 공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은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 일단 보수공사부터 시작했고 무자격 업체 15곳 이상이 하도급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내 공사를 맡은 업체 21g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특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관저 내 스크린 골프 시설 설치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호처가 관저에 스크린 골프 시설 설치를 검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키웠습니다. 계엄 국면에서 관저는 요새로 변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논란의 중심에 있던 관저는 당분간 빈집으로 남게 됐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남동 관저로 옮겨오며 들어간 나랏돈만 수십억 원입니다. 그런데 2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떠나게 되면서 용도가 또 바뀔 경우 세금이 더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2018년 5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교 사절단을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결과 등을 소개한 행사입니다. 당시 외교부 장관 본관, 지금의 한남동 관저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에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입주하면서 이 일대는 대통령 거주시설로 요새화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공관은 비서실장, 경호처장 공관으로 바뀐 겁니다. 외교부 장관은 현재 궁정동에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2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정부가 바뀌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교장관 관저 특성상 외빈 만찬 등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남동에서 급히 떠나온 초기엔 외교 행사를 치를 곳이 마땅치 않아 호텔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장관이 최근에야 입주를 완료해 다시 또 이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일대는 2022년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된 상태입니다. 경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밀행성이라든가 그 비공개, 노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취약한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간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되는 건 아니라며 나중에 필요하면 부처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그런데 이 한남동 관저에만 세금이 들어간 게 아니죠. 용산 집무실을 새로 꾸리는데도 수백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용산은 불통의 상징이란 말이 나오는 등 대선 주자들 상당수가 용산 집무실을 쓰는데 부정적입니다. 이 소식은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번 6.3 대선에서 승리가 확정된 후보는 바로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선거 이튿날부터는 출근을 해야 하는 만큼 당장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용산 집무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용산과 청와대 혹은 세종 집무실과 같은 제3의 장소를 연대하실 있는지 그 부분은 그렇게 미리 말할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정해진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 공간을 찾아 꾸미고 경호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결국은 집무실을 또 옮기게 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이전한 집무실을 계속 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용산은 주술과 불통의 공간이라며 당선되면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새 집무실 후보로 상징성을 들어 청와대를 언급하는 후보.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랜 동안 청와대에 근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처음 이제 한 2년 몇 개월 동안 용산에 이용을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집무실 위치를 정하는 건 개헌 논의와 함께 진행해야 할 일이라는 후보도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윤석열 정부가 집무실 이전에 들인 수백억 원의 세금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난 가운데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서울에 있는 수사팀이 창원으로 내려가서 명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로 다음 날부터 소환 조사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명태균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조사에 나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창원으로 내려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명 씨를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의 속도를 높이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얼마 안 남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난 데다 오늘은 관저 퇴거 문제까지 정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조사 필요성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탄핵 심판 선고 뒤로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과 메시지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명 씨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조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풀려난 지 사흘째를 맞는 명 씨는 언론 접촉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서 명 씨 측은 공개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육성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이 더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오늘 오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강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주저앉았는데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고가 난 곳은 제 뒤로 200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도 무너져 내린 울타리의 일부가 보입니다. 지금 아마 화면으로 사고 현장 모습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공사장 울타리와 이 자재들이 무너지고 굴착기로 보이는 장비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드러난 기둥과 철근 휘어지고 끊어졌고요. 흙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공사 현장 앞쪽으로는 6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역시도 푹 꺼져서 균열이 생겼고 인근 가게들도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무너진 건 오늘 오후 3시 17분쯤이었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이 현장 모습을 찍은 이 주민이 촬영한 현장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저만 나와. 저 고없어. 나와. 피해. 집이 진짜 폭격 맞은 것처럼 흔들리더니 이런 사고 안 나길 바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네. 네,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구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실종자 2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작업자는 모두 17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50대 남성으로 알려진 이 굴착기 기사는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30대 남성 작업자 1명은 사고 이후에 연락이 닿아서 무너져 내린 지하 공간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까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소방이 인력 60여 명 그리고 소방 드론 같은 장비들까지 투입해서 이 실종자 수색에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공사 현장이었잖아요.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여기가 그 지하철 신안산선 터널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사고가 난 오늘 진행되고 있었던 작업은 터널 뚫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건 보강 그리고 안전진단 작업이었습니다. 이미 오늘 새벽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 굴착 작업 도중에 축대가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일대는 이미 통제가 다 돼 있던 상태였고요. 그 안전진단이랑 보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됐는데 그 와중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조짐이 있었고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됐지만 결국 막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 공사가 진행 중이던 와중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도 인근에 싱크홀이라든지 이 집안 침하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인근 주민들 대피하도록 하고 있고요. 도로도 계속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현장 인근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자신의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또 선거 캠프는 이재명 일극체제란 비판을 의식한 듯 개파색이 옅은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도권이라는 의미의 이니셔티브를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앞서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중도 보수 발언을 했을 때 진보의 정체성 논란이 일었던 것을 의식해 실용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 우선주의 세계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대선 슬로건도 공개했습니다. 경선 캠프엔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듯 개파적 성향이 거의 없는 의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범친명으로 분류되지만 친문 출신인 오선 윤호중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고
개파 색채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는 삼선 강훈식 의원에게 총괄 본부장을 맡겼습니다. 종합상황실장과 공보단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삼선 한병도 의원과 재선 박수현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TV토론단장인 재선 이소영 의원도 뚜렷한 개파 색채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무전략본부장에 원조 친명그룹인 7인회 출신 삼선 김영진 의원, 비서실장에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던 재선 이해식 의원이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요 인선에 다양한 개파 스펙트럼을 안배해 원팀 메시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전 대표는 캠프 공식 온라인 카페도 열고 우리가 민주주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했는데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과격한 언사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론이 연일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한대행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기도 했는데 한대행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준비 중입니다. 당내 요구가 이어지자 최근 한 권한대행의 입장엔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고민 중이다고 한 데 이어 한 언론사의 물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다며 완전히 선을 긋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오늘 처음으로 여론조사에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마 의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도 주관식으로 답하는 조사에서 2%가 나온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와 같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5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오늘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세대의 전쟁입니다. 반자유, 반헌법 세력의 대한민국을 혼납할 것인가. 제2의 6.25 전쟁, 건국 전쟁이라고.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4일 공식 출마를 선언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내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은 안 된다는 반발이, 국민의힘에선 지지층 중심으로만 경선을 하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 때 민주당은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했습니다. 당원과 비당원을 가리지 않고 참여 신청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대 50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당원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 비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선거인단은 우리 민주당의 자긍심이고 가치이고 역대 대통령을 만들어온 중요한 저희들의 선거 제도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 역시 경선에 들러리로 나서는 것에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중으로 최종 경선 방식을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총 3차례에 걸친 경선 방식을 확정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매 단계마다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여론조사 대상자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식으로는 성향을 뛰어넘는 국민 전체의 여론을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 대상 사기라며 이런 경선 규정으로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경선 규칙을 바꿀 물리적 여유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1차 경선을 100% 국민 참여 경선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심을 대단히 무겁게 여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이번엔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대행의 후보자 지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 같은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해 대응을 서두르게 된 겁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권한 없는 자가 헌법기관 구성원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회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봤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청구서 내용 변경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건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고 현재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수장인 법제처도 과거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게 정당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헌재에서 진행 중인 별도의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게 배당된 상태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판결들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서 2,400원을 횡령했다며 버스 기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엔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남성 A씨는 처음 보는 17세 여학생이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탔습니다.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함상훈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을 확 낮췄습니다. 양형 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A씨가 취직을 했는데 해당 회사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 부장판사가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감형시킨 판결은 또 있습니다. 남성 B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15살 학생을 알게 됐고 학생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해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의 없이 유사 성행위를 한 죄를 물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원심은 거부 의사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범행을 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 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선고를 한 판사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될 헌법재판관으로 과연 적절한가? 한 부장판사는 2017년 2,4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해고 무효 사건에서 회사 측 승소 판결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법원 폭동 당시 한 극렬 지지자가 법원 CCTV 서버에 물을 들이붓는 일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물을 부은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서버가 고장난 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시위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곳은 법원 CCTV 관제실이었습니다. JTBC가 확보한 영상에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컴퓨터가 놓인 책상 위에 올라가 기물을 발로 차고 모니터를 향해 경찰 방패를 던집니다.
한 남성은 20리터 생수통을 들고 와 서버에 부었습니다. 결국 랜선 수십 개는 모두 뽑혔고 CCTV 저장 장치는 고장이 났습니다. 피고인 이모 씨가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영상이 남아있어 부인할 수 없는 부분, 선을 뽑고 저장 장치와 스크린 도어에 물을 부은 건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본인이 그래서 고장났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계 장치에 물을 쏟아부어 놓고 고장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 당직실에 들어가 유리를 깨부순 피고인 정모 씨도 오늘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영상에는 정 씨가 거울을 부수는 모습이 담겼고 정 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부지법 앞에 모여 스크럼을 짜자는 게시글을 보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과격해지면서 실수하게 됐다고 변명하자 재판부는 이 행위가 실수라고 생각하냐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JTBC 영상에도 잡힌 검은 복면남 옥모 씨 등은 공정한 재판이 의심된다며 관할 법원 이전 신청을 해 재판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또 던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25%에서 145%로 높여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합의를 하고 싶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트럼프의 의도가 뭔지 먼저 워싱턴 김영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70여 개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만 1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도 협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I look forward to it.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다시 한번 관세 폭탄을 안겼습니다. 하루 전 중국에 상호 관세율 125% 부과를 발표했는데 145%가 맞다고 했습니다. 상호 관세 125%에 펜타닐 유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에 부과한 20%까지 더해 145%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관세 전쟁의 핵심 타깃을 중국으로 좁혀 중국과의 일전에 모든 걸 쏟겠다는 전략입니다. 어제 상호관세 유예 결정으로 폭등했던 뉴욕 증시는 미중 간 무역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감으로 투자 심리가 다시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Then we'd go back to where we were. Go back to the numbers that you announced last week. I think so. You wouldn't extend the pause? Yeah.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at that time.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로 일단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84%에서 125%로 올리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중국 내부의 반미 감정도 커지고 있는데 미국인들에게 돈을 더 받겠다는 매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푸젠성 한 카페가 미국 국적자와 영주권이 있는 화교에겐 봉사료 104%를 더 받겠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미 대사관에 물어보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속속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온라인 쇼핑몰엔 관세 전쟁 참전 기념컵이 팔릴 정도로 반미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我觉得他是给了中国一个机会，让中国更加强大。特朗普的政策是更加的促进中国的一个团结。 중국 당국의 태도도 강경합니다. 여행 경보로 사실상 미국 여행을 막고 미국 영화 수입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8년여 전 중국이 우리나라에 취했던 사드 배치 보복 조치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미국에 대한 상호 관세도 84%에서 125%까지 더 올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中方不愿打，但也不怕打。面对美国的霸凌霸道，妥协退让，没有出路。 미국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중국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끝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 관료들이 중국 측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먼저 대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달했지만 중국이 거듭 거절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양국이 좁혀질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을 찾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 관세 전쟁엔 승자가 없다며 중국과 유럽연합이 함께 미국의 일방적 괴롭힘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오는 14일부터는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동남아 3국을 찾으면서 대미 연합전선을 위한 본격 외교전에 나섭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우리는 90일 유예 조치로 당장의 관세 폭탄은 피했지만 난관은 여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힌다면 두 나라 모두와 교역하는 우리 역시 후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은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최근 한국 시장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테무가 한국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 임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한 물류센터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에 이 같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발 관세 공포가 배경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면세였던 중국의 소액 소포에 관세 90%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자 하루 만에 120%로 인상했습니다. 비현실적인 관세에 미국 수출길이 쪼그라들면 중국 정부가 한국 등 주변국으로 저가 물량 쏟아내기, 이른바 덤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어떤 그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노력을 배가 할 거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제3의 시장에서 중국하고 경합하는 관계는 우리가 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소비재뿐 아니라 중국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철강,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우리 업계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외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했던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1기 때 보게 되면 그때도 미국에서 수입을 다른 나라로 대체를 했는데 한국, 대만, 베트남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때보다 관세 수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대중국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중에 일정 부분은 한국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중 두 나라가 막판 타협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 나체로 영상통화를 강요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피해 상황이 담긴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먼저 오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0대 초반 A씨에게 서울교통공사는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었지만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공사 직원 백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레일 가이드라는 블로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블로그에는 이제 기출 자료나 백 씨는 공사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멘토로 불려질 만큼 유명했습니다. 고민 끝에 백 씨에게 연락했고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너 같은 모든 교육생들은 무릎이 없으면 개과천선이 안 돼. 미안한데 넌 당장 가서 너는 무릎 꿇어야 돼. 빤스 무릎. 그래 그게 네 위치잖아 지금. 백 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행동. 백 씨는 이를 자주 징벌처럼 지시했습니다. 무릎은 아파 그런데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울었어요. 우는 모습을 그 친구 백 씨는 영상통화로 봤겠네요. 네. 치욕적이었지만 A씨는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유유무단하게 살아왔던 과정을 엄청 뭐라고 하니까 취업준비생의 절박한 마음을 파고든 심리적 지배. 백 씨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한다? 왜 아직도 난 그런 서비스 멘트를 들어야 되지? 특히 너 같은 31살 내 친구한테 더더욱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너 얘기 듣고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인드로 갖고 있었는지. A씨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된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성착취, 성폭행 그런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5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공사는 백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확인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하는데 이 피해자들은 이미 2년 전 피해 사실을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에 알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감사실 전화를 4번이나 받았다며 되레 피해자가 협박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 A씨는 2년 전인 2023년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팬티만 입고 무릎 꿇고 손들라고 하는 걸 인증하라고 한다면 이런 건 어떻게가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료도 요청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협조하냐 안 하냐는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감사실은 2022년에도 비슷한 신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건으로 작년에 신고하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A씨의 신고가 처음이 아니었는데도 감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 백씨를 직접 만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뻔뻔한 백씨 태도에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그만하시면 어딜 가든 입사하고 나는 그거 항상 말해주고 싶어. 내가 아니더라도 정말 나랑 연관되는 친구는 네 옆에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해 10월 공사 측에 또 다른 피해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공사는 백 씨의 블로그 운영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뒤 백 씨가 공사의 겸직 허가를 재신청하자 이를 허가했습니다. 공사는 재능 기부가 주 목적이라는 백 씨의 설명을 믿었다며 블로그와 유튜브 상으론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성착취 내용을 감사실에 전달했음에도 백 씨의 성착취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사는 몇 번이나 백 씨를 멈출 수 있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백 씨의 범행은 올 3월까지 이어졌고 피해자는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가짜 토를 뿌리고는 당신이 토했다며 돈을 받아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죽과 콜라를 섞어서 가짜 토사물을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뜯어낸 돈이 1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김일한 기자입니다. 어두운 택시 안 승객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의자와 얼굴에 무언가를 열심히 바릅니다. 잠시 뒤 승객을 깨우더니 술에 취한 승객들을 상대로 공갈을 해온 택시기사 A씨.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을 돌며 이른바 토사물 자작극을 벌여왔습니다. 마트에서 죽과 커피, 콜라를 사고 이를 섞어 토사물처럼 만든 뒤 취객이 잠든 사이 묻히고 뿌린 겁니다. 기사분이 깨워서 이제 눈을 떴는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저 몸에도 뭐가 토한 흔적이 있고 기사분 얼굴에도 묻어 있고 처음에 의심도 못했었어요. 너무 리얼하고. 승객에게 맞았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요 이거 사장님 벌금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진짜 따졌어요? 아니야 이거 좀 봐요 얼굴 좀 봐 내 얼굴 좀 봐. 아 그 X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를 왜 나한테 푸냐고. 어떡할 거야 사장님 이거. 경찰은 절대로 누굴 때리거나 토한 적이 없다는 진술이 반복되자 과거 비슷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도 기사의 자작극이 있었던 건데 경찰은 현장 검거를 위해 취객 연기를 하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신호를 떠서 보니까는 어떤 남양주 무슨 편의점인가 마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토사물을 사러 갔다는 걸 약간 소름 끼친달까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 안에 티에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가운데이니까 이렇게 묻히는 데예요. 작업이 끝나자 뒤집어 씌우기가 시작됐습니다. 뭐야 오바이트 다 해놓고 발로 차고. 진짜 오바이트 안 했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는 160여 명,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오늘 벚꽃이 절정에 이르면서 꽃구경 나온 시민들로 거리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주말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 벚꽃 엔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한 시민들로 거리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은 이 모습을 눈에도 담고 사진에도 담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같이 벚꽃도 보고 우리 아들은 처음 벚꽃 보는 거니까 만져보기도 하고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며 5월 중하순의 날씨를 보여 나들이 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곧 꽃잎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서둘러 구경에 나선 시민도 있습니다. 내일 비 온다 그래서 오늘 벚꽃 꼭 보자, 마지막 꼭 보고 싶어가지고 보러 왔어요. 내일 오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강풍이 불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경북엔 최대 20mm, 광주와 부산엔 최대 30mm, 경남 남해안과 전남 남해안엔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모든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 내일 중 강풍주의보로 바뀔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남서풍이 불겠으며 해안과 산지 지역에는 순간 최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기온도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서울과 광주는 최고 18도, 대전과 대구는 21도로 오늘보다 5도 안팎 낮겠고 일요일엔 또다시 5도 안팎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강원도 일부엔 1에서 5cm의 봄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네, JTBC는 윤석열 정부 3년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외교 무대에 나설 때마다 유독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자주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취임 열 하루 만에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난 윤 전 대통령. 시작은 순조로운 듯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장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바이든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당시 IRA 동향 자체를 파악 못한 외교 역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논란 속에 오른 순방길. 먼저 향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서 미리 참배 조문을 하지 못하는 미숙한 외교로 뒷말이 나왔습니다. 뒤이어간 뉴욕에서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는 했지만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외친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는 이내 비속어 논란에 묻혔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는 쪽팔려서 구설 한가운데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워싱턴 선언을 치적 삼았고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일본과 한 오므라이스 외교를 부각했습니다. 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그 이면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재단이 배상금을 내주기로 한 것이라 역풍이 거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리의 한일 관계 이 정상화에 또 발맞춰서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그런 기조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방길마다 김건희 여사의 구설은 덤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심장 질환을 앓는 아이를 돌보면서 오드리 헵번 같지만 완벽한 매무새를 외신도 조명했고 나토 정상회의 순방 중엔 명품 매장을 찾았다는 의혹까지 잡음의 연속이던 윤 정부의 3년은 우리 외교에 많은 걸 남겼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1호 영업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 순방을 통한 경제 성과를 내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부풀렸다는 논란 역시 잇따랐는데 손익 계산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2년 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를 만나 4년간 3조 3천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전에 넷플릭스의 투자 규모가 8천억 원 정도였던 데다 매년 투자가 늘어난 걸 고려하면 순방 성과론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참모진이 투자 진행 상황을 김건희 여사에 보고한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와 넷플릭스 경영진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며 콘텐츠에 관심 많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중동 순방에서 대통령실은 5조 원 규모 LNG선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HD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에너지와 39억 불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 건조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일 계약으로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미 한 달 전 발표된 내용을 세일즈 외교 성과로 포장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우즈베키스탄 순방 당시 고속철 수출 계약 때도 계약 시점을 순방 시기에 맞춰 늦춘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자국의 대통령령에 현대 로템의 고속철 차량 구매 계획을 포함시켜 열차와 차관 도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빈 방문 시기에 맞춰 공급 계약 서명 시기를 늦춰둔 것 아닙니까?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 계약을?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저희는 마무리했으면 하는. 계약 무산 가능성은 적지만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온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유럽 물량을 지나치게 양보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일즈 외교를 통해 122조 원의 경제 성과를 달성했다고 홍보했는데 실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둘이 같이 뛰고 혼자 뛰고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뛰고 또 뜁니다. 한화가 한 이닝에만 5번의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매서운 발야구를 보여줬는데요. 무려 35년 만에 진기록입니다. 오늘은 류현진을 앞세워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모든 일은 영의 침묵이 이어지던 6회 초에 일어났습니다. 연속 안타로 기회를 잡는 한화. 노시환의 타석에서 1루 주자 문현빈이 2루를 훔치는 사이 3루 주자 플로리얼도 홈으로 내달립니다. 허를 찌른 더블 스틸로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공격에 물꼬를 튼 재치 있는 발야구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최은성이 삼진을 당하는 사이 문현빈이 3루를 또 훔쳤고 이어진 타석에선 볼넷으로 출루한 노시환이 2루까지 진출합니다. 도루 기세에 힘입어 타선도 폭발한 한화. 대주자 이원석이 홀린 듯 또 한 번 도루에 성공하면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KBO 리그 한 이닝 최다 도루 타이 기록으로 1990년 LG 트윈스와 해태 타이거즈의 맞대결 이후 35년 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한화는 지난 2년 연속 팀 도루 9위에 머문 대표적인 거북이 팀인데 김경문 감독의 뛰는 야구로 팀 도루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캠프 때부터 이런 상황에서 도루는 이렇게 하자라는 좀 연습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사인이 나와서 그대로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타선까지 살아난 한화는 오늘 류현진을 앞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류현진은 LA 다저스에서 함께 뛴 절친 푸이그와 6년 만에 한국에서 첫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He's going to strike me out. I go and get some hits. This is going to be awesome series. 1회 첫 대결에서는 류현진이 푸이그를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거리 곳곳에 만발한 벚꽃이 자꾸만 발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다만 주말에는 벚꽃 구경을 즐기긴 어렵겠는데요. 날씨가 급변하면서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태풍급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50mm의 많은 양이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 사이에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충북 지역은 모레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18도로 내일까지는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차츰 황사도 밀려오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